몇 년 전 제가 직접 겪었던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때의 저는 취업 준비와 집에서의 끊임없는 눈치를 받는 삶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거의 매일 도서관에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잠을 자고 다시 도서관으로 향하는 반복적인 생활을 했었죠. 도서관은 저에게 유일한 안식처처럼 느껴졌고, 그곳에서 책을 읽는 것보다 사람들과의 대화를 더 즐겼습니다. 그 당시 저는 학문보다는 오히려 여학생들과의 대화나 사적인 관계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도서관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여자들과 눈을 마주치고, 혹시나 그들 중 하나나 저에게 고백할지도 모른다는 지혜를 품고 있었죠. 물론 그런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것인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저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었던 거죠. 몇 달이 지나면서 도서관에서 자주 마주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정말 마음에 들었고, 그녀는 말투와 행동이 너무나 여리여리하고 순수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마치 도어 본능이 일어날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데이트 신청을 했고, 놀랍게도 그녀는 기꺼이 응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결국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정말 착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저희 모든 말을 존중해 주었고 자신보다 저를 더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녀도 저를 사랑한다고 믿었으니까. 한 달이 지나면서 우리는 서로 더욱 깊은 관계를 맺었고, 그녀는 언제나 저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며 우리 둘만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점점 그녀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들이었지만 점점 심각해지더군요. 첫 번째로 나타난 변화는 전화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핸드폰을 잠시 잃어버리고 2시간 정도 후에 다시 찾았을 때, 2재 중 전화가 20통이 넘게 와 있었습니다. 모두 그녀에게 온 전화였죠. 그때는 그녀가 나를 걱정하고 있다는 생각에 미안함과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일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지만, 그 이후로 그녀의 행동은 점점 더 감각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SNS였습니다. 그녀는 커플 사진을 올리길 원했으며 우리 관계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길 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귀찮다고 생각하며 거절했지만 그녀는 점점 더 집착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커플 사진을 올려줘. 우리의 사랑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 나는 그녀의 말에 저는 조금씩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끝까지 그런 요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 SNS는 그녀와의 사진으로 도배되었고 그녀는 저에게 우리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며 계속해서 강요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위치 확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저와 떨어져 있을 때나 술 약속이 있을 때마다 제 위치를 물어보았고, 때로는 제가 모르는 사이에 그녀가 제 위치를 파악하고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면 그녀는 저와 떨어져 있는 동안 제 위치를 추적하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친구들이 그녀에게 바나나 인사를 해도 그녀는 마치 저에게만 집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차가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녀의 관심은 온통 저에게만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술을 마시고 친구들과 휘라짐소 집에 돌아가기 위해 걷고 있었을 때 역시나 그녀는 제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녀는 서둘러 저를 아파트 문 앞까지 데려다 주었지만 그녀의 이상한 태도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저와 친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도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따라다니며 제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온 저는 금방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친구가 집에 들어가지 않았고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친구의 부모님과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녀는 그 사실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반응하며 여행을 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친구는 집에 돌아왔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는 어떤 말을 해도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고 그녀의 이상한 행동은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점점 더 그녀의 행동에 대한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던 말은 사실일까? 아니면 그저 집착에 불과한 걸까? 친구의 상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그녀는 점점 더 제게 집착하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친구의 부모님은 그녀의 존재를 두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그녀의 짐을 찾았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방에서 저를 보자마자 뛰쳐나온 그녀의 모습은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섬뜩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의 집착은 단순히 사랑의 범주를 넘어서 저를 종정하려는 무서운 짐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녀와의 관계를 끊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녀는 점점 더 끈질기게 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녀의 존재는 단순한 집착을 넘어서 무엇인가 더 끔찍하고 불길한 것에 얽혀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해서 그녀의 모습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나 그녀가 내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붙잡으려 했던 이유는 단순한 사랑이 아니었으며 그 무엇인가 어두운 기밀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에.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았다. 머릿속은 그녀와의 만남, 그리고 그날 일어난 일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여전히 그녀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녀가 왜 그렇게 나에게 집착하게 되었는지, 왜 그토록 나를 쫓아다녔는지 알 수가 없었다. 내 생각을 정리하려고 눈을 감았다. 그러나 눈을 감으면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제 그녀를 완전히 잊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녀는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나는 점점 더 그와의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나를 떠나지 않았고 나는 그녀에게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었다. 그날 밤 다시 연락이 왔다.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나는 메시지가 화면에 떴다. 나는 그 메시지를 보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지만 동시에 내가 그 메시지에 답하는 것만으로 다시 모든 일이 시작될 것 같다는 두려움도 들었다. 그래서 나는 그 메시지를 읽고 몇 분 동안 그대로 두었다. 어느 순간 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들어왔다. 왜 이렇게 늦게까지 앉아 있어? 라고 물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들리는 그녀의 목소리가 나를 압박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냥 침대에 누워 몸을 기척이며 잠이 들려고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 떠나는 그녀의 얼굴과 그때의 기억들이 계속 나를 괴롭혔다. 나는 결국 그녀에게 다시 연락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라고 답을 보냈다. 몇 분이 지나자 다시 그녀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내일, 그날 우리가 있었던 곳에서 만나자. 나는 깊게 숨을 쉬고 다시 한번 고민했다. 내가 이 결정을 내리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나는 그곳으로 가면 끝날 것 같다. 그러나 동시에 내가 만약하지 않는다면 그녀는 다시 나를 쫓아올 것이다. 내일을 기다리며 나는 잠이 들 수 없었다. 그녀와의 만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만남이 끝나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녀는 내가 그녀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녀는 다시 내 곁으로 올 것이다. 다음날 아침, 나는 자신을 다잡고 일어났다. 그녀와의 만남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알 수 없었지만 나는 그것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나는 그 장소로 향했다. 그녀가 기다리고 있을 그곳으로. 그곳에 도착했을 때 나는 그녀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그녀는 보이지 않았다. 나는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무엇인가 잘못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귀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였다. 그녀는 평소와 다르게 아주 차분하게 나에게 다가왔다. 나는 그녀의 표정을 보고 불안함을 느꼈다. 그 표정 속에는 분명히 무엇인가 숨겨진 것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저 말없이 그녀를 따라갔다.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라고 묻자 그녀는 대답했다. 그냥 시간이 조금 걸렸어. 그녀의 대답은 그동안의 그녀의 말과는 달리 차분하고 침착했다. 그 차분한 태도에서 나는 불안함을 느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동안의 행동과는 너무 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잠시 말을 잃고 서 있었다. 나도 그녀를 향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내가 해야 할 말을 고민했다. 그때 그녀가 입을 열었다. 너, 나를 다시 떠날 거야. 그녀의 물음에 나는 잠시 맘설였다. 내가 대답을 하지 않자 그녀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래도 떠날 거야. 나를 떠나면 후회할 거야. 그녀의 말은 정말로 무섭게 들렸다. 그녀는 내게 정말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나는 그것을 알아차린 순간 다시 한번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우리는 그날 정말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나를 따라다니며 계속해서 말을 걸었지만 나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녀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그녀의 집착이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일까? 그녀가 나를 떠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나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했을까? 그 질문은 끝없이 나를 괴롭혔다. 그녀의 시체가 발견된 후 나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다.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이라 믿을 수가 없었다. 경찰은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그녀의 짐을 조사했고 나는 그 과정에서 여러 번 현장에 불려갔다. 경찰은 내게 그녀와의 관계를 물었고 나는 다만하며 그때마다 말을 잘 꺼내지 못했다. 그때까지도 나는 그 사건이 내 잘못이라는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고 무엇보다도 그 당시 나는 내가 왜 그렇게 그녀에게 끌렸는지조차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을 떠나고 난 후에도 나는 몇 번이나 그녀의 집을 지나쳤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녀의 집에서 느껴졌던 그 불편한 분위기가 떠올랐다. 그 집에 숨겨진 것들, 내가 눈치채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불안함이 점점 더 커져갔다. 경찰은 집 안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했지만 그 내용은 나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그녀의 가족들도 만없이 조롱이 있었다. 부모님은 그녀가 그렇게 된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었다. 아니라고 부인하며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던 그들의 표정을 보며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녀의 죽음은 단지 불행한 사고가 아니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일 뿐이었다. 며칠만 지나면서 나는 다시 그녀의 오빠와 마주하게 되었다. 그는 내게 아무런 사과 없이 바로 말했다. 너 정말로 그녀가 뭐라 했는지 기억 안 난다? 너는 절대 벗어나지 못할 거야. 그 말, 아직도 귀에 선하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연결된다고 느꼈다. 그녀가 처음부터 나에게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었고 그 숨겨진 무엇인가가 결국 이 기립을 초래한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와 나는 언제부터인가 점점 더 깊은 관계에 있었고 나도 모르게 그녀의 감정에 실망해갔다. 그녀의 집착과 그에 따른 행동들은 점점 더 미쳐가는 듯했으며 나는 그것을 단지 사랑이라 착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부터 나는 그녀의 진짜 모습을 점점 더 많이 보게 되었다. 그녀는 나에게 모든 것을 바쳤다고 주장했지만 그 모든 것들 뒤에는 그녀만의 이유와 숨겨진 생각들이 있었다. 나는 그녀의 뒤에서, 그녀의 눈빛에서, 그리고 그녀의 행동 속에서 점점 더 많은 의문을 품게 되었다. 그녀가 나를 향해 말했던 너는 절대 벗어나지 못할 거야 라는 말은 그 후로도 계속해서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 말은 마치 저주처럼 나를 괴롭혔다. 그녀가 그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녀가 나에게 남긴 그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했을까? 내가 그렇게 물어보는 동안 나는 점점 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의 죽음 이후 나는 내가 그때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를 알 것 같다. 그녀의 죽음은 나에게 많은 생각을 주었고 나는 점점 더 그녀의 오빠와 가까워졌다. 그는 나에게 그녀의 죽음에 대해 계속해서 말해야 하며 그녀의 죽음이 단지 우연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에게 다시는 그녀와 관계를 갖지 말라고 경고했다. 너는 아직도 그녀의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한 건가? 그녀가 너를 끌어들여서 너도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말은 내게 충격을 주었다. 그녀가 나를 끌어들였다는 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 이후로 나는 다시 그녀를 떠올리며 매일 밤마다 끔찍한 꿈을 꾸게 되었다. 그 꿈 속에서 그녀는 항상 나를 찾아오고 내가 숨을 수 없는 곳까지 쫓아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그 꿈이 현실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녀의 존재를 완전히 떨쳐버릴 수 없었고 그 존재가 나의 마음 속에서 점점 더 커져갔다. 그녀의 죽음 이후 나는 그녀의 그림자가 나를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그녀의 부모님을 다시 만났다. 그들은 나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고개를 숙이며 지나쳤다. 나는 그때 그녀의 부모님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나는 그녀의 부모님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보았다. 혹시 그녀가 죽기 전에 무슨 말을 했었나요? 라고 물었다. 그때 그녀의 어머니가 고개를 숙이며 말해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려고 했던 거죠. 그 말은 내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다. 몇 달 후, 나는 결국 그녀와 관련된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죽음 이후, 나는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그녀의 존재를 느꼈고, 그것은 더 이상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게 나를 압박했다. 나는 다시는 그 지역을 떠올리지 않으려 애썼지만, 그럴수록 더 깊은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 사건은 내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있다. 그녀와의 관계는 생각보다 복잡했고 그 복잡한 감정의 실타래 속에서 나도 끝없이 휘말려 들어갔다. 우울증이 시달리며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에서 임신의 한 그녀는 매일매일 숨겨운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때 나는 그녀의 상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는 점점 더 나에게 의존하고 집착하게 되었고, 나 역시 그 집착을 피할 수 없었다. 처음에는 그녀가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만없이 나를 찾았고, 나는 그녀를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기만 했고, 결국 나는 그녀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려고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정신적, 신체적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었고, 그녀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져들었다. 그녀가 임신할 자신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더 이상 그녀를 도와줄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잃어버린 것 같았고, 나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나에게 지나친 지대를 품게 되었고, 그 집착은 점점 더 강해졌다. 나는 그 집착이 부담스러웠고, 그런 섬 안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나에게 끊임없이 열난을 해왔고, 나는 결국 그 열난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녀의 죽음이 나에게 전해졌다. 경찰에서는 그녀의 죽음을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판명했지만, 나는 그 사건에 대해 무언가 의심스러움을 느꼈다. 그녀가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이유가 있었을까? 나는 그날 이후로 그녀의 죽음에 대한 의문을 풀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의 부모님과 함께 조사만 받고 나온 상태에서 나는 여전히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질문을 가지고 있었다. 장례식을 끝낸 후 그녀의 아버지는 더 이상 그 사건을 단순히 우울증 때문이라고 치부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그로 인해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경찰은 그녀의 죽음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찾아냈고, 그 결과는 나를 더 큰 충격에 빠뜨렸다. 그녀는 사실 태생부터 고아였고, 그녀의 친오빠라고 주장했던 남자는 사실 그녀의 친척도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죽음과 관련이 없었지만, 그녀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은 더 깊어졌다. 그 남자는 사실 그녀가 2년 전 빚을 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밝혀졌다. 그 남자는 고리대금업자였고, 그녀는 그에게 돈을 빌려서 점점 더 큰 빚을 지게 되었다. 원래 적은 돈이었지만 이자가 쌓여가면서 그녀는 그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그 남자는 그녀의 약점을 이용해 점차 그녀를 착취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에게 거짓으로 임신한 것처럼 꾸미고 다른 남자에게 수술비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심지어 강제로 손내내를 시키기도 했다. 그녀는 몸과 정신 모두 지쳐만나서도 그 남자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결국 그 남자는 그녀를 더 이상 자신에게 쓸모가 없는 존재로 여겼고 그녀에게 마지막 제안을 했다. 그는 그녀에게 마지막 한 번만 관계를 갖자고 했고 그녀는 그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 남자에게 마지막이라고 말하면서 그 지옥 같은 상황을 끝내고 싶었을 것이다. 그 남자는 처음에는 그녀를 거짓말로 속였지만 점차 그녀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고 그녀는 더 이상 그 남자에게서 벗어날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그 남자는 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고 결국 나를 그 일에 끌어들였다. 그는 나를 유혹하며 내가 쉽게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전한 말은 너는 쉬운 여자였다. 는 것이었고 그 말은 내가 그녀를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를 잘 보여준다.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면 나는 그녀가 왜 그렇게 집착했는지, 왜 그렇게 절박했는지를 이제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날 나는 그녀와 마지막으로 만난 날을 기억한다. 그녀는 매우 화가 나 있었고 나는 그 화를 풀어주기 위해 사과를 하려고 했지만 그녀는 칼을 들고 위협하며 나를 쫓아왔다. 나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지나가던 차를 붙잡아 보험을 청했다. 하지만 그 차는 바로 그 남자의 차였다.
그는 나를 다시 끌고 가서 협박을 계속했다. 그 남자는 내게 미역을 가하며 결국 나를 그의 집으로 데려갔다. 나는 그 집에서 여러 가지 미역과 압반을 받았다. 그 사건은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되었고 그 남자는 구속되었지만 여전히 나는 그 사건에 대해 풀리지 않은 의문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그녀가 임신한 아이는 누구의 아이였을까? 그 아이는 내 아이였을까? 아니면 그 남자의 아이였을까? 나는 그 생각을 떨칠 수 없었고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소름 끼치고 두려운 감정이 몰려왔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이 떠오르는 감정은 슬픔이었다. 그녀는 불행하게 살다가 떠났고 나는 그 귀천한 삶을 끝내지 못하게 한 장본인으로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사건이 끝난 후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그 일은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2월 6일 그녀의 생일은 큰3 쉬는 날이라 너무 좋다고 말하던 그녀의 모습이 떠오른다. 나는 그때 내가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후회를 끊임없이 되새긴다. 내가 도와주겠다고 했다면 그녀의 삶이 그렇게 끝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마다 후회가 밀려왔다.